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한 주간 이슈들을 종합 정리하는 주간 이슈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정말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 장윤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본부에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0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죠.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이슈는 한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이제 파견하기로 양국 정상이 이제 합의는 했는데 과연 가서 무슨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협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한일 당국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또 우리 시찰단이 둘러볼 시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협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류 기간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들이 갈지 또 어느 정도 촘촘한 타임테이블로 둘러볼지 이거 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브리핑도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찰단 오염수 정화 또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 또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현재는 뭐 이 시찰단 규모를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협의 전에 그렇습니다. 협의의 목표를 좀 밝힌.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데 그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20명 간다고 하면 누가 가냐, 이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박 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여기에 참여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부분은 이번에 못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눈길을 오늘 끌었던 브리핑 그 내용이 뭐냐면, 시찰 활동의 목적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시료 채취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 별도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구현 차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시료 채취 같은, 그러니까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니라 방류 시설 과정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안전성 검증을 눈으로 보고 와서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좀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현황, 시설 모습, 이걸 이제 보고 온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기도 전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직접적인 뭐 시료 채취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은 어렵다는 부분이 이미 좀 결정되어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한다가 이제 목표일 텐데,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시료 채취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염수 정화 시설의 운영 상황을 보겠다. 이게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오면 안전성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해는 이제 되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 그 측정 대상 핵종
어려운 말인데 핵종을 또 줄였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뭐 빠르면 올 여름부터 방류할 예정에 있는 그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방사능 물질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얼만큼 어느 종류가 얼만큼 있는지 이제 그 대상 핵종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대상을 기존 30개에서 이것도 원래는 64개였습니다만 기존 30개에서 어제 29개로 축소를 하는 이 도쿄 전력의 계획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인가를 했습니다. 왜 줄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외를 한 이유는요.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적다는 심사 결과를 반영을 했다.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또 축소를 한 것인데 사실 3개월 전에 이 30개로 대폭 축소를 할 때도 사실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자력 규제위의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면 이 방사성 영향 평가에서 고려하는 64개 핵종 중에는 반감기가 짧아서 충분히 이미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반감기 핵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반감기가 짧아서 이미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핵종들도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핵종 대상을 줄여왔던 것이라고 네.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사능 핵종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단기간에 인체 또는 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과연 양이 얼마만큼 있고 그 양이 얼마만큼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핵종 대상을 벌써부터 줄여 나가면 이게 과연 보장이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뭔가 좀 의구심을 더 남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시찰단 협의는 시작이 되고 23일에 시찰단이 이제 가긴 갈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시찰단에 현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제 여름에 방류하겠다. 그 계획 자체는 일단 지금 틀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마스노 히로가즈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꽉 차는 시기가 늦춰졌지 않냐.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류 이거 계획된 일정들 실시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노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 다핵종 제거 장치, 그러니까 아이푸스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하고 있다. 이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이걸 시찰단이 오는 것이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검증을 받으면서 좀 계속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성실히 설명해 나갈 거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찰단이 오든 안 오든 네. IAEA 보고서가 나오든 뭐 나옵니다. 6월에 나오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계획은 지금 뭐 변경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을 내놓고 모든 일정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IAEA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뭐 이게 뭐 해양 재판소나 재판이 나오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구속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렇게 정해진 입장, IAEA 뭐 보고서가 일본 측에 편향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사안과 별개로 일본은 정해놓고 계속 직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스탠스인데 우리는 이제 꼼꼼하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공수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꼼꼼하게 검증됐는지를 공격해서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제 오염수라는 이름을 처리수로 바꿔서 불러보자 이런 의혹, 뭐 검토죠. 이런 네. 검토가 나오면서 또 논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정부가 그 시찰단이 파견되는 23일을 전후로 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수로 공식적으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용어 논란이 처음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안전성이라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이게 말이죠? 또 다른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쓰는 말이 안전성 검증이라는 말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증을 표현하는 것 같다. 우린 그렇게 이해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전성은 그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약간 용어상의 오해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이것을 검토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은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과해서 주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물들을 지금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한 30% 아직 오염된 물이 70%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처리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 물이 더 많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견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는 일단 이걸 부인을 했어요. 일관적으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고 검토한 바 없다 그랬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이런 의견이 이미 공개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성일종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 물들만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기자님이 이제 말씀했다시피 사실 이 주변국 인접국들한테 특히 이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이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인접 국가들은 사실 다 오염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한국만 좀 선제적으로 처리수라고 바꾸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 어떻게 또 보일 것이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오염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리수 그야말로 알프스 이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과한 물이다, 걸러진 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삼중수는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볼 수 있거든 남아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게 방사성 물질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국민들 생각에는 깨끗한 물이네, 안전한 물이네라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처리수라고 부르기는 지금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이제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찰단 파견의 구성이 아직 이제 정확히 확정이 안 됐는데 부산시가 제일 먼저 이걸 참여 신청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부산시 원자력 안전과가 이 파견 시찰단에 부산시를 좀 포함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후쿠시마 상황을 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수산 그리고 해양 관광 그러니까 지자체 현장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결정에 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명 뭐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부산 같은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더 주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참여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시찰단이 끼워줄지 말지는 정부가 이제 결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아직 답시는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3일 출발이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구성이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오늘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몇 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뭐 어느 정도 일정으로 계획되니까 어떤 인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후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구성 인력이 좀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협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 차례 협의로 이 큰 간격을 좁힌다는 보장이 없고 그럼 뭔가 또 2차, 3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시일이 또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가 바로 이제 다음 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협의해서 언제 출발하는데 이게 아직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뉴스인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제 코인 논란 이제 이분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도 이런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어요. 네, YTN 보도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억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 이아무개 교수를 친인척 관계 이모로 해석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때 뭐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일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인 거래 때문에 제대로 청문회에 집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그 당시에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뭐 검수한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네.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이 오전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때 그때 해당 이 코인 지갑에서 김남국 의원 지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도 발견됐다.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사실 회의 시간이 나와 있고 거래 그렇습니다. 체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의혹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팩트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거를 이제 내 지갑이 맞다, 그게 거래가 맞다라고 확인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의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SBS 보도를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봤더니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나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을 때거든요.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에 김남국 의원의 뭐 위믹스 코인 매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네. 또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 의원이 거래한 투자한 코인이 위믹스 말고 또 있다. 그게 또 다른 게임 코인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거래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규모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또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4월 말에 국내 게임 회사죠. 넷마블이 게임머니 거래용으로 발행을 했던 코인 마블엑스를 9억 원 넘게 사들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마블엑스는 지난해 3월에 출시가 됐고요. 같은 해 5월 6일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4월 21일부터 상장 직전인 5월 3일까지 37번에 걸쳐서 1만 9천여 개 코인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9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김 의원은 가격이 폭등했던 5월 3일부터 6일까지 보유 코인 중에 6,200여 개를 팔았는데 이 거래로 3억 원가량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면은 알려진 것보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더 큰 것 아니냐라는 네. 의문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체 조사, 당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고 불법이 없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 여론 정서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선제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소상한 설명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의혹은 계속 나오는데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또 의혹이 또 나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은 일단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을 등록하자 이걸 좀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이 지금 좀 뭐 마련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 민주당의 박광호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소관상임위,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여야 간의 이견은 없는 걸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대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내용 이게 이제 법안으로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오랜만에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네. 코인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래 했는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다음 주에도 쭉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 식사하셔야죠.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입니다. 지하도로 출구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신정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우회길인 서부간선 도로를 살펴보니까 성산 쪽으로 신정교 부근에서 목동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반포 나들목을 지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를 지나서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지금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가는데 20분이 조금 넘게 필요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우터널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 이지선 김해 쪽으로 가신다면 장유 부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3차로에서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계속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네. 어제도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을 했어요. 어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 회의 이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K방역이라고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 또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 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직접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선 이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까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 네.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렇게 또 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었고 또 지난 정부가 군대를 골병 들게 했다. 상당히 고강도의 비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야당의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전 정부 때리기만 하고 있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냐라고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1년이 지나서 앞으로 이제 2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는 쪽으로 국정 과제를 삼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뭐 지난해 국민의힘 연찬회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뭐 전 정부 탓하는 거 국민들이 그거 뭐 봐주지 않는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전 정부 때리기에 좀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 사안을 판단하게 될지 앞으로 여론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추가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기존 혐의랑 또 뭐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인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왔던 그 권오수 회장 등 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 혐의와는 별개이긴 한데 연결되는 의혹이긴 합니다.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그 2단계 주가 조작 요 기간이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일부 나왔던 것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추가 고발한 것은 그 2011년 4월 이후에도 3단계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3단계. 예, 그 3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도 안 했다고 민주당 사실 작년부터 이제 비판을 해온 바가 있는데 추가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의혹 내용,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그 2단계 주가 조작 그 단계에 이어서 2011년 12월에 이 권오수 회장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나중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사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를 발행하는 회사나 그거를 사서 이제 회사에 투자해주는 투자 주체나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1심 판결문에서도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죄 판결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국책은행, 산업은행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것은 권오수 회장의 주가 부양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1심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사실관계만 1심 판결문에 써 있었던 것인데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주가 조작이라고 의혹을 띄우는 고발까지 한 이유는 이 권오수 회장이 이 사채를 발행한 직후에 본인이 주당 278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2년 11월에 장외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명에게 팔았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신이 산 금액보다 더 싼 195.9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김 여사가 이를 다시 2013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모펀드에 네. 주당 358원에 팔았습니다. 더 비싸게 판 것이죠. 그래서 82.7%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에게서 더 싸게 사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권오수 회장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회사 측이 운영하는
펀드에 더 비싸게 팔아서 네. 거의 한 85%면 거의 한 2배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거둔 수익을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신준수건부 사채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입니다. 이제 의혹입니다. 수사가 이제 예, 필요한 고발만 부분인 것 된 같고 이 부분도 좀 오래 갈 이슈일 것 같고. 다음 소식은 한전. 이제 오전에 속보도 나왔는데 정승일 한전 사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기로 네. 했던데 오늘이 한전이 이제 일종의 자구안 한 25조 원 7천억, 25.7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런 노력을 할 테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좀 네.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자구안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사실 한국전력이 지난해에만 한 3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한 5조 원의 추가 적자를 기록을 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오를 거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 여당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전력이 먼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을 좀 내놔라. 그 다음에 전기요금 뭐 인상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 한 지금 5년간 원래 이제 발표했던 게 20조 1천억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5조 6천억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까지 25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 25조 7천억 규모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크게 보면은 뭐 인력 관련해 가지고 임금 뭐 줄이고 성과급 뭐 없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매각 대상 44개소 이외에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표 자산으로 이제 꼽히는 여의도 소재 남서울 본부 매각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해 있는 이 한전 아트센터 그리고 10개 다른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겠다. 또 추가적인 임대 자산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 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 이거 추가로 뭐 이연하거나 조정하겠다. 또 일상적인 경상 경비도 최대한 절감하겠다. 그리고 전력시장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서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구입 전력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허리띠 졸라 맬 테니 네. 전기요금 인상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이제 뼈를 깎는 뭐 자구 노력을 요구했고 이제 그걸 한전이 받아들인 모양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이제 점검해봐야 되는 게 공기업들이 당연히 군살이 있으면 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군살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쫓기듯이 팔면 사실 또 과연 제값에 팔리느냐 헐값에 매각됐다 이런 데도 네. 항상 나오기 때문에 또 그걸 누가 사느냐. 예. 네. 이게 항상 좀 일장일단이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자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정부 여당은 여론 악화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사실 한전의 자구책이 우선이 됐던 것이죠. 일단 당정은 오늘 발표된 이 한전의 자구책을 검토한 뒤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는 이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알려졌다시피 이미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2026년까지 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려면은 올해 최소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은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1분기에 13.1원밖에 안 올렸으니까 사실 남은 분기 3번, 이번 2분기까지 포함해서 3번인데 한 번에 10원씩 이상하면 사실 조금 여론에 또 부담이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계속해서 조금 인상안이 지연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인상폭 이번 2분기 인상폭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얼마예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원 가량. 7원. 그러니까 1분기 때는 13.1원 올렸으니까 이게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라 그렇게 또 많이 올리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0원 가량 더 내게 되고 전체 가구로 따지면 한 2,000원씩은 더 내게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15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래도 그 전까지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정부 안에서도 꽤
꽤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의 인상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은 논의가 오래됐습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여론이 너무 악화될 것 같다 또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하다 이런 부분에서만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좀 전제를 하고 이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그 전기세를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의 논의를 조금 더 해나간다면 좀 수월하게 여론을 다독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킬로와트 시당 7원 가지고는 적자폭을 메우기엔 턱없이 네. 부족할 텐데 이제 그렇게 결정된 배경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자면 이제 2분기 때는 아무래도 여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다가오니까 전기요금이 사람들이 더 체감이 이제 많이 되니까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 현장, 건설 노조 항상 이제 계속 이슈되고 있는데 정부가 건설 현장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네. 특사경을 투입을 한다. 이런 뼈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조가 이제 똑같은 거죠. 건설 현장에 불법은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 경찰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채용 강요, 원래비, 전임비 이런 문제들 불법을 계속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채용 강요 시의 제재가 그동안 과태료였는데 형별로 상향하겠다. 더 강한 처벌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업체 측의 불법도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뭐 그 사측, 뭐 다 이제 불법을 단속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만 수사권 가진 이제 정부가 노조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회사도 단속한다. 일단 발표 내용만 보면 중립적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보면 채용 강요나 전임비, 원래비 같은 이 노사 간에 있었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건 이제 노조의 불법으로 보고 경찰 특징까지 걸고 단속을 벌였죠. 네. 그래서 5월 1일 그때 이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이런 강경 모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노조원들을 좀 더 압박하는 그런 결과 이걸 좀 나아서 노사 간의 대화도 어려워지고 또 노조의 이제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예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긋고 갈 수 있는 게 어느 부분 어느 정도인지 이건 현장의 몫을 좀 듣고 머리를 좀 맞대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부 발표에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당연히 이제 노조의 불법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사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 사측의 문제인데 과연 그 부분도 얼마나 이제 파헤칠 것이냐 이런 걸 좀 함께 봐야 이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056님이 보내주신 이제 메시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56님이 범블리 환영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빈자리 잘 메워주시길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제 범블리라는 게 제 별명인데요. 제가 이제 쿨 FM 그 모닝 하여튼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그 아침에 주요 뉴스 전하는 패널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붙여주신 별명인데 그걸 듣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성은 3625님. 오늘은 불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두 잘 될 겁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모바일 치킨 쿠폰 3625님께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 듣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한자어 명사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분기점과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분수령입니다. 원래 분수령은 지리에서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비유적으로 쓰이면 3.1운동은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라든지 외국에서 지낸 5년이 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기점은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을 기본 의미로 하고요. 대전을 분기점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진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를 뜻할 때는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서다 또는 화해의 악수를 청한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1년 중 가장 생활하기에 적당한 달이 5월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기온도 딱 좋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인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3.1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대전, 전주 모두 25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5도의 고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으로 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릴 텐데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영남 해안은 낮까지 이어지기도 하겠고요.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 약간 소나기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해상과 남해상에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그리고 오존 농도도 역시 대부분 지역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구 노력 압박을 받아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자산 매각과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이 다음 주 초에 결정됩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할 한국 시찰단의 활동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시찰단의 목적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5월호에서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돼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내수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주목받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어제 이 뉴스 보면서 요즘도 제사 문제로 저렇게까지 다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판결의 주 내용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꼭 장남, 큰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15년 만에 판례가 뒤집혔다. 네. 이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뉴스 오늘도 되게 많이 보는 뉴스에 랭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 중에 최연장자가 맞는다. 남녀를 따지지 않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합의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은 A 씨의 사연에서 시작이 됩니다. A 씨는 1993년에 결혼을 해서 2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13년 뒤에 불륜으로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2017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혼외자의 생모가 그러니까 아들 가진 혼외자죠. 그 혼외자의 생모가 본부인과 다른 딸들과 어떠한 그런 상의 같은 게 없이 유해를 마음대로 화장을 해버리고 납골당에 봉안을 하면서 이제 딸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딸들이 유해를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 전에 1, 2심에서는 법원이 모두 이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 제사 주재자가 중요하냐 보면은 이 고인의 유해, 분묘 이런 것들이 제사용 재산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시신과 묘가 제사용 재산으로 법적으로 해석이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을 가려야 되는 건데 이 유족끼리 합의를 했다면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8년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이 장손자인 경우에는 손자보다도 딸이 또 밀려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씨 딸들이 상고를 하면서 이 판례가 깨진 거고요. 이번에 전원합의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사주재자는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성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승계에서 배제되는데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마 이 뉴스 들으시면서 저랑 같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판례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한 것 대부분의 같고. 반응도 또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유산 다툼이라든지 뭐 상속권 다툼이라는 건 흔히 보지만 제사 주재자 사실 이게 좀 생소한 용어긴 하거든요. 보통 제사라는 게 제사상 차리는 거 스트레스 서로 좀 안 지내려고 하고 서로 떠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왜 이 제사 주재권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또 이런 케이스들이 흔하게 또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딸들로서는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상주에서도 밀려나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뭐 재산상 이득보다는 네. 뭔가 어떤 가족의 내가 우리 아버지 뭐 대를 잇는다 뭐 하여튼 이런 그런 느낌.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판례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 뉴스인데 네. 요즘 뭐 군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 쓰는 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던 네. 건데 앞으로는 사용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겠다 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예, 국방부가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시범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쓸 수 있어도 평일에는 일과 끝나면 저녁 시간에 딱 3시간 이렇게 쓰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침 점호를 마치고 7시 전후에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밤 9시까지 쭉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를 하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네. 밤 9시 잘 때 다시 네. 반납을 해라. 맞습니다. 그 사실 이미 국방부가 지난해 6개월 동안 17,000여 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어요. 그걸 또 여러 케이스로 좀 도입을 해봤는데 3가지였습니다. 먼저 최소형. 이거는 아침 점호부터 오전 8시 반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오후에 받아서 3시간을 또 쓰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9 to 6 업무 시간에는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이제 최소형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받았다가 네. 또 오후에 받았다가 이런 거고 두 번째 중간형은 아침 점호 이후부터 쭉 쓰면서 오후 9시까지 쓰는 거고 잘 때 반납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자율형이 24시간 내내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중간형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소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걷고 또 저녁에 걷고 번거롭게. 예, 이걸 하니까 근데 짧게 하고 또 뺏기고 짧게 하고 또 뺏기니까 병사들로서는 만족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또 이걸 걷어가고 여기에도 번거로움이 생기고 오히려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병사들 사이에서 폰 손실이라는 말이 있대요. 폰 손실? 그 뺏기는 거에서 오는 근 손실 같은 네, 그런 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잠깐 뭘 시킨다든가 하면 네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또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취침 시간에 자야 되는데도 안 자고 이제 계속. 그렇죠. 그 또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단 사용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중간형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휴대전화를 군부대에서 사용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보안 문제도 있었고 도박을 하더라, 뭐 마약을 관물대에 놔뒀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코인이라든가 얼마 전에는 또 그 PX 영수증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다가 이게 기밀을 유출했다. 또 이런 것들이 기사화. 그걸 SNS 같은 데 올렸나 보죠. 네. 기사화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정말 확실하게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는 가혹행위가 줄었다. 아무래도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시간에 휴대전화 하고 말지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거에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군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이런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간부들도 처음에는 이 소지 시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59%만 찬성을 했다가 시범 운영 후에는 77%까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도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판단을 한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군 관계자가 말을 하기로 이 소지 시간을 늘리면서 장병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다. 상황 전파도 그렇고 업무 지시, 병력 관리도 용이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이제 보안책으로서는 사용 수칙을 위반했다 하면은 외출하고 외박까지 제한을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고요. 7월부터 이제 훈련병도 훈련병은 이렇게 길게는 못 쓰고요. 예.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군생활 해보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이제 외부와 격리, 단절돼 있다는 게 좀 스트레스고 공포고 또 어려울 때 누구한테 말하지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걸 해소만 해줘도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오히려 가혹행위도 줄어들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허용 자체는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를 군이라는 특수기관의 어떤 보안 문제와 잘 조화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계속 이제 보완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특이한데
늑대 거북 네. 생태 교란종이라고 하는데 이 늑대 거북이 우리나라 하천에서 발견됐다. 늑대 거북이 뭡니까? 북미 지역에서 넘어온 종류예요. 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가졌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건데 다 자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했을 때 1m까지도 자랄 수 있는. 1m? 네, 엄청 크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먹이 종류도 안 가리는 친구라서 본인이 좀 위협을 느끼거나 침범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큰 포유류도 다 물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물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사람 발가락이 잘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무는 해요. 힘이 엄청 센가 보네요. 네. 그래서 물가 생물 중에서 치면 악어 다음으로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악어 다음이다. 그 하천에서 그래서 거북이다 하고 신기해가지고 맨손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전국 하천에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천적이 없어요. 그 생태계 위해성이 커서. 일단 국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아무래도 뭐 다른 유해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입을 해서. 처음에는 작고 귀여우니까 또 신기한 종류이다 보니까 키우려고 데려왔다가 관상용이나 이런 걸로. 네, 그랬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하천에 유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천적은 없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주 예전에 왜 황소개구리 있었고 네. 예전에 베스도 뭐 그랬었고. 네, 베스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기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들개들도 그렇고 그렇죠. 무책임하게 유기되면서 생태를 위협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늑대 거북을 혹시나 기르고 있다 한다면 거주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문의를 해서 사육 유예를 신청하거나 수거센터에다가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 연락해서 네. 제가 못 키우겠으니 네. 좀 수거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감당이 안 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허가 없이 함부로 유기를 했다가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사실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인점포에서 아주 훈훈한 영상을 만들어준 초등학생.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충북 충주의 한 무인점포인데요. 한 어린이가 기계를 수십 번이나 찍어가면서 끙끙대면서 제값을 다 내고 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사려고 한 게 그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카드예요. 네. 이거 하나하나 모으려면 되게 힘든데 요거를 이 친구는 상자째로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자 한번 딱 바코드 찍으면 되는데 왜 끙끙댔느냐 보면 그 한 박스짜리에는 바코드가 없었어요. 상표, 그러니까 가격표가 안 붙어 있었군요. 네, 이제 보통은 낱개로 사가니까 네네네. 낱개로 하나하나 찍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카드 개수를 일일이 다 세서 30개 들어있는 걸 네.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계산을 시도를 합니다. 30번 넘게 누른 거죠. 자기가 카드가 30개 들어있다고 보이니까 30번을 찍은 거예요. 네. 제값을 내겠다. 네, 콕콕콕 정말 끈기 있게 찍는데요. 심지어 아무도 없었는데도 혼자서 그렇게 양심을 지키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훈훈해하고 계시고요. 여기 CCTV를 공개한 사장님이 3년 정도 무인점포를 운영을 했대요. 그러면서 수십 건의 절도 사건을 겪어왔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참 기특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참 어른들이 키오스크 아예 부러뜨리고 가져간 남녀 커플도 있었고 장갑까지 끼고 훔쳐간 어른들도 있었는데 정직한 아이를 보고 어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아이는 뭘 해도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선물 하나 주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꼭 찾아갔으면 좋겠고 이 초등학생은 크게 될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사실 이 의원의 이름이 가장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실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것도 오늘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이제 진상조사단은 꾸렸고 또 김남국 의원도 당이 어떤 권고를 하든 충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근데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제 또 이게 아마 KBS 뉴스였을 것 같은데 위믹스 말고도 또 다른 게임 코인 마블엑스라는 이제 게임 관련 코인에도 투자했다. 또 비상장 상태에서 투자했다. 이런 사실도 이런 의혹도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또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정황도 나왔다. 사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해명,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인 어제 아침 8시 5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까지 그 해명했던 지난번에 그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출연해서 한 얘기 그 이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좀 해명을 하고 싶긴 한데 당 차원에서 조사 중이니 당신은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받아서 뭐 직접 해명은 못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위원들 취재를 좀 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그 조사위에서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관련 내용을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고 일단은 뭐 일종의 서면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면 조사가 아니고. 서면. 왜냐하면 이게 서면이 중요한 게 너무 거래 내용이 많고 뭐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체 그 위믹스에 몰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전세기가 나오고 그게 안산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있었고 근데 그걸 판 돈으로 뭐 또 딴 걸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마블엑스 뭐 9억 얼마짜리가 또 나오고 그래서 코인 전문가들이 쭉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일단 그 자체에서 줬대요. 양식을. 당에서 양식을 주고 당신 여기에다가 사실대로 기록을 해라. 그래서 뭐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폼을 주고 그 폼에 맞춰가지고 사실대로 이제 적으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위믹스 말고 여러 종목을 산 것 같고 그중에는 4-5배 오른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고 거기서 합쳐서 또 딴 걸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직업이 코인 업자 아니냐. 사실 국회의원은 들러리 또는 아르바이트 이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해명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얘기를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쉽다 길이. 근데 처음부터 해명이 꼬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오는 팩트들을 다 종합한다고 한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신뢰의 위기로 가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김남국 의원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 의총이 일요일에 있어요. 쇄신 의총인데요. 이 쇄신 의총이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김남국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그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고 사실관계는 뭐고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고 이것의 진실관계를 따져봤더니 내용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FIU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당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팩트를 확인을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 그리고 토론 뭐 이런 게 있을 예정인 걸로 보입니다. 다 떠나서 상식적이지 않다.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맞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정치 신인들이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탈당 요구 그리고 내년 총선 불출마 요구까지는 나올 전망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 일정상으로 보면 일단 이번 주 이제 주말에 있는 쇄신의총 지나고 최소한 다음 주는 돼야 진상조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뭐 권고든 뭐 발표도 나올 수 있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뭐 토론회도 하고 뭐 반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김남국 이슈가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 돈 봉투도 이제는 소소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도덕성과 신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20, 30대, 40대, 호남 이쪽에서 지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소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그런데 지도부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뭐 공직자 윤리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어제 FIU 원장도 발언을 보니까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일 때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보니 뭐 코인 게이트다. 그래서 뭐 보좌진들까지 모두 다 전수조사하자 이런 사실 이제 김 의원 말고도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전수조사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승윤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어떤 동의서 그리고 자료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거래소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동의서만 가지고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익명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본인들이 다 개개인마다 전체적으로 다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P2E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그냥 가상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쓸 수 있는 걸로 바꾸는 차원에서까지 해외에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없다. 이거 관련된 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토론회도 있었다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본인 참여한 적 없다고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요. 2021년 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게임학회 이사,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뭐 등등이 참여해서 한 국회 토론회였는데 민주당 조사위원 중에 한 분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보좌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보좌관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네, 토론에 그렇죠. 관련해서 의원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좌관들이 실제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따져보고 합시다 맙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좌관들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 로비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업계들이 입법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네. 이것은 엄연한 그 이해충돌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조사를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무위, 국회 정무위 위원들을 취재를 해보면 로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업체들이. 근데 사실 대권 업무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약간 경계선이 있기 애매하긴 때문에. 하죠. 그래서 뭐 공익 로비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로비가 실제로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 어떤 의원실은 이거 안 된다. 사행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의원실도 있었고 또 참여한 의원실도 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전수조사가. 뭐 저는 근데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일이 점점 커진다 이런 네. 이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 민주당은 일요일 날 쇄신의총하고 근데 사실 돈봉투 의혹도 있고 이 돈봉투 의혹마저도 작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 코인 의혹, 뭐 김남국 의원 의혹도 있는데 사실 악재와 악재가 겹치는데 장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뭔가 좀 분위기 쇄신, 반전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좀 가장 급선무라고 보이세요? 근데 저는 비단 이게 코인 문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봉투 그러니까 도덕성과 신뢰의 위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도 지금 민주당에 닥친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텐츠 위기. 컨텐츠 위기?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이 오염수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비단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반대요. 뭐 이렇게 네. 외치는 것은 사실 시민단체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이라면 실제로 데이터와 객관적인 증거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국회 그 본청
그 계단에서 반대라고 기자회견만 하는 집회만 하는 시기라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게 내부에서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무슨 정치적인 의제들, 뭐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등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당면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 뭐 사회정책들, 노동정책들 많이 있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종의 싱크탱크, 컨텐츠 파워 이게 매우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어서요.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 의총장에서 이 문제가 다 논의가 될 거냐, 뭐 해법이 나올 거냐라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이 되는 것들을 지도부에서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을 듣고 토론하고 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비슷한 의총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 내년 총선 그리고 그다음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임을 국민들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총 관련 뉴스를 보면 뭐 쇄신 의총, 뭐 혁신 의총 각종 이제 수식어는 화려한데 사실 결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일단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취재하다가 와 이거 진짜 너무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전화드리면 이게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띄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조사에 참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코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원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이에요. 우리 당에 게임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잘못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맨파워가 옛날과 같지 않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위기가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이슈 같으니까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 뭐 콘텐츠 위기 중에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이제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시찰단, 우리나라가 시찰단을 23일에 이제 보내기로 했고, 근데 계속 이제 논쟁이 분분한 게 이 시찰단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조율해보고자 하면서 오늘 서울에서 이제 일본의 외무성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외교부에서 미리 이제 일종의 뭐 전략을 소개한 거 보면은 어쨌든 사실상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은 했는데 사실 이게 일본은 명확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다 혹은 협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자력 관전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면 지금 3박 4일 일정인데 하루 이틀 더 늘릴 수는 있겠다. 일정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핵심 현안과 관계된 이슈에서는 일본이 물러설 가능성이 1도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는 그 오염수 정화 시설이죠.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 시스템 가동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겠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설비 운용 방식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일본이 보여주는 거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는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이미 수차례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느냐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일단 후쿠시마 앞바다 채수를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가 막 다 가득가득 차 있는 탱크들 있잖아요. 그 탱크 뚜껑을 열고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라고 하죠. 그 찌꺼기를 떠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관련 위험 물질이 뭔지, 그게 그래서 실제로 정화를 하면 없어질 수 있는지 이제 삼중수소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을 일본이 열겠냐? 안 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쿄전력에 찾아가서 자료도 받겠다고 자료 요구도 해야 되는 건데 도쿄전력이 그런 자료 내놓을 이유가 없다. 안 내놓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냥 온다. 그러면 이건 맹탕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본 소풍이 될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가장 확실한 건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재보는 건데 그건 일본이
해줄 리가 없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서 네. 일본을 그냥 믿고 일본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을 끝냈다고 하니 그냥 일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방류를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전문가분들하고 통화하셨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네. 그런 시료 채취나 도쿄전력 자료를 직접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차선, 플랜 B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어떤 전문가들의 주문이나 요구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근데 지금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도 그리고 이제 18개 태평양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도 마찬가지고 갔었지만 우리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었고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 오늘 협상에서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선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서 IAEA가 그 일본만 회원이 아니라 우리도 회원국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IAEA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되고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도 좀 보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전직 그 IAEA 사무총장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사무총장을 할 때 얼마나 편파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 내용을 규탄하고 고발할 필요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떤 중국도 이제 그런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해양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들의 뭐 수산물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민 피해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 관광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의 사무총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한국이 적극적으로 IAEA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 네. 한국이야말로 회원국인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키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일본이 맞아요라고 하고 넘어갈 일이냐라고 오히려 규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자발적으로 어서 와서 보세요라고 모든 걸 보여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사실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IAEA에게 강하게 푸시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중국, 뭐 타이완, 태평양 도서국가들 사실 주변국들과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WTO의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제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미야기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는 멍게의 70%를 한국이 수입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걸 전부 도쿄전력이 대신 보상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실익도 세게 걸려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WTO 때처럼 제소를 하거나 방류를 막는데 원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확인하기 전에는요. 근데 우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또 논평을 내고 그리고 성명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세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다른 국가 뭐 태평양, 뭐 대만, 우리 뭐 포함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선택을 했다. 이것은 전 인류와 다른 국가의 위험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엄청 세네요. 예, 일본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가 해양 방류 방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일본은 반드시 이 오염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IAEA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격한 국제관리 감독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들어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일본이 허용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이거 방류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보기에도 한국 정부가 뭔가 좀 소극적이고 네. 뭔가 좀 꼬리를 내리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모양새가 그쪽에서도 보인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아마 그 한미일이었던 연대,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부분과 결국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긴 한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게 이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였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참여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12달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보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오기 위해서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그러시네요, 진짜. 외교안보 전문가들까지 오늘 싹 다 취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뭐냐 이게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분명한 시그널이다. 무슨 시그널? 한미일 간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한미 간에는 MD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을 여기 왜 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요 지난 수십 년간 기본 입장을 그러니까 적의 개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협은 북한, 미래의 위협은 일본이라는 겁니다. 네. 일본이요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토 때문에 그런 거죠. 영토 문제 때문에 독도 얘기하는 겁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맞붙지 않을 수 없는 잠재적인 적이 어디냐? 일본이다. 우리 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군사동맹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수 없이 군에 일맥상통하는 기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MD에 일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군 내부에 불만은 많지만 군이라는 것은 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상명하복 조직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내부에 불만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G7에 가서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공고화한다는 방식의 어떤 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일본한테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상주 사드 배치돼 있잖아요. 예.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 자위대에 준다는 거죠. 이지스함 움직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실시간으로 일본 자위대에 준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많이 알려진 그린파이 레이더 이 정보 이것도 실시간으로 어디에 주냐면 자위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한국에 만약에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됐을 때 한국 너희들끼리만 싸울 수 없으니 일본 미국이 와서 함께 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위대의 한국 상륙이 가능해지는 판이 바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MD체제로 이게 완성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과거에 DJ 때도 미국이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이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거부했습니다. 계속 버텨오던 이슈군요. 버텨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MB하고 박근혜 때는 대놓고 하진 못했어요. 지소미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미사일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일본에 건네주는 방식의 지소미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그런 정도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일본은 참 실시간 좋겠다. 공유를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공유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지금 사실 MD를 왜 하려고 하냐 미국이. 이것은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특히 중국 견제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체제가 되면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평가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은 현 정부에서 기조가 정해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관계는 이제 더 이제 강해질 것 심화되겠죠. 같은데요. 다른 안보 이슈 하나 더 보면은 어제 이제 국방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 아마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군이 골병 들게 만들었으니 이 골병을 이제 치유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거든요. 네. 일단 뭐 김 전 장관의 그 임명 논란은 뒤로 미루고 군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군을 좀 새롭게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군이 골병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새롭게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한테 군이 골병 들었다는데 국회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사건 터지고 나서 혁신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어찌됐든 군을 좀 더 그 실효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뭐 의도는 네. 이해는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군 내부로부터 우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을 모독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결국엔 군을 간섭하겠다. 정치가 군에 간섭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 국방력을 강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무기를 증강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평화체제와 평화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것이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오히려 적의 위협을 높이면서 더 위태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만들긴 만들 텐데 옥상옥에 불과하고 결국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크게 동의도 못 받을 거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늘 그렇듯이 뭐 이전 정부 내에도 혁신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민간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중앙지검 총장 네. 시절 중앙지검 시절에 지검장 시절에 네. 기소했던 피의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문제로 지금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3심 아직 계류 중인 일종의 이제 피고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화합인가요? 대화합이라고 하기에는 그 심각한 거죠. 사실은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요. 2012년 총선 대선 때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한테 당시의 정부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9,000개를 작성하도록 시킨 그런 지시한 혐의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받아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유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련해서 지금 뭐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돼서 뭐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있어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명예스러운 군인인 거예요. 군이 나라를 지켜야지 정권과 여당을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치 군인이잖아요. 이런 정치 군인을 또 자기가 기소했던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본인이 기소했던 사람을 무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다. 이것도 댓글 공작 때 본인이 김관진 장관이 댓글 공작 때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논란이 많은 인사를 국방부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그 논란을 피할 수가 없죠. 그 군인권센터가 성명을 냈는데요. 네. 김관진 씨는 사이버 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2017년 구속까지 됐던 사람들이다.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대로 만든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 이게 가능한 거냐. 내정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혁신위가 꾸려졌고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임명 논란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이제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예전에 선거 방송할 때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1년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일단 프로야구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나온 뉴스 같은데 네. 한화의 수베로 감독이 전격 경질됐잖아요. 네.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인사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수베로 감독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나 구단 내부에서는 이제 올해로 3년차가 된 감독인데 예. 지난 2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성적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4월에도 승률이 2할 6푼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서 5월에 좋은 분위기 속에 탈꼴찌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미 경질로 구단에서는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외한인 제가 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바꿀 거라면 네. 그냥 시즌 전에 그렇죠. 박버스 새 감독으로 새 시즌을 출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난 6경기에서 5승 1패였습니다. 아 최근에? 네,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경질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던 뭐 선수들의 기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 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팀이 성장했던 부분은 수베로 감독의 공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이기는 팀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 팬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어떤 예의의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베로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다른 외국인 코치들도 모두 떠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베로 감독이 전혀 이 부분에서 언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팬들 사이 의견이 많이 부정적으로 기우는 상황입니다. 그럼 뭔가 감독 교체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은 뭔가가 분명히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금 불이스럽게 교체가 됐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마평이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신임 감독이 이제 최원호 감독, 네. 2군 감독이셨던 맞습니다.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이제 이런 속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좀 제1의 과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승률을 높여야 한다. 한화 구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탈꼴찌를 했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중위권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최원호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단 분위기, 수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경기 끝나고 퇴근길에서 팬들이 찍은 직캠 영상을 보면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좀 있었고 이제 주말 경기를 앞두고 선발 투수들은 미리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수베로 감독이랑 인사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수습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화 구단이 최원호 감독에게 좀 무거운 짐을 필요 이상의 짐을 지어준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최원호 감독을 반기는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최원호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그걸 극복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좀 성적이 좋아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일단 또 요즘 가장 핫한 구단 중에 하나 롯데 네. 지금 2위죠. 맞습니다. 네. 사실 롯데가 이제 타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대호 선수도 은퇴하고 네. 저도 야구를 잘 모르는 저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은퇴하고 사실 뭐 타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타율도 높지 않고 사실 평균 자책, 투수력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홈런도 많지도 않고. 네, 이런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회가 몇 번 안 오지만 그 왔을 때마다 잘 살리고 있고요. 득점권 타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비가 이전에 롯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점수를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내고 위기가 오더라도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한테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야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세터인 황성빈, 안권수 선수가 소위 말해서 뛰는 야구, 기동력이 좋은 야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에서의 한두 점 차 승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롯데에서의 야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롯데 팬들이 역시나 또 올해는 다르다 하면서 왠지 항상 다르다고 얘기는 했지만 올해 진짜 어떤 점이 다를까? 그 팀 컬러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 기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변이 보시기에 이런 분위기, 롯데의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야구는 144경기 길게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선발 투수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롯데는 나균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조금 강력한 선발 투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렐리나 반즈 이런 외국인 선수의 교체라든가 기존의 에이스였던 박세웅 선수가 회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만 롯데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롯데가 잘하면은 뭐 관중도 늘고 맞습니다. 관객도 늘고 수입에는 되게 도움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프로 축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도 이제 감독님 문제로 시끄러운 곳이 이제 그러니까요. 전북 현대 구단인데 네. 그리고 김두현 이제 감독 대행 체제가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김 대행이 생각보다 네. 팀 수습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나 봐요. 뭐 최원호 감독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김두현 감독 대행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임 후 2경기에서 1승 1무였는데 1무승부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과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비결은 김두현 감독이 선수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근데 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이 백승호 선수를 예.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현 감독 대행 같은 경우도 현 선수 시절에 보면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를 넘나드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였는데 지금도 전북에서 이 백승호 선수를 굉장히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공간을 따라다니면서 공을 많이 점유하면서 쉽게 말해 자기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그럼 백승호 선수는 김상식 전 감독 체제는 때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용이 됐었어요.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플레이를 할 때. 그런데 김두현 감독 대행이 소위 말해서 프리롤을 줬더니 백승호 선수가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 가보면은 이제 아시안컵 네. 2023 아시안컵 전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1960년이라면서요. 그렇죠. 63년 만에 우승이 이제 재도전을 하는 건데 일단 예선 조 추첨이 있었고 네. 조 추첨 뭐 대진 운, 뭐 대진 결과 이런 건 어떻게 좀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어떻게 네. 평가됩니까? 어제 열렸던 조추첨 결과가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세 팀과 2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김판곤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어서 코리안 더비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중동 팀들이 있어요. 이라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런 약간 까다로운 국가들을 일단 피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무난한 조편성이 된 것 같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도 조추첨 이후에 좋은 조에 속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쉬운 팀은 없다. 왜냐하면 카타르 월드컵 때 가장 돋보였던 게 아시아 팀들의 약진이었잖아요. 네. 일본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심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목표는 63년 만에 우승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 역대 전적을 봐도 요르단 상대로는 3승 2무 그리고 바레인 상대로는 11승 4무 1패 말레이시아 상대로도 26승 12무 8패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별예선 통과는 무난해 보입니다. 조별예선 1위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그 이상이 네. 이제 토너먼트 때 어떻게 되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이나 경기 아시안컵 개막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입니다. 이 대회명은 2023이지만 사실은 이게 카타르가 내년이에요? 네, 개최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개최지가 변경되면서 내년 1월 12일에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일에 이제 바레인과 대회 첫 경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는 20일에 요르단 그리고 마지막은 25일 날 모두 1월입니다. 말레이시아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동안 얼마나 이제 클린스만 새 감독이 와서 발을 맞추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야구 소식인데 네. 2024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현재 예측 보도인 거죠? 예,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언제나 이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개막전을 다른 나라에서 개최를 하는 경우가 왕왕 일본에서 있습니다. 하는 건 봤어요. 일본에서는 무려 5번이나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멕시코 몬테레이, 호주 시드니에서도 개막전을 개최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2024 시즌 개막전을 열게 된다면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는 경기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이 월드 투어 코리안 시리즈가 진행될 뻔했어요. 고척이랑 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근데 네네. 이 대회 시리즈 같은 경우는 MLB 사무국이 공식 진행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의 약간의 미숙 이런 문제로 불발됐었는데 이번 개막전은 당연히 MLB 사무국이 공식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공신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진이 좋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랑 LA 다저스 어떻게 보면 제2의 한국 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저스가 격돌하는 매치업인데 또 한 가지 일부러 그런 팀을 골랐겠죠. 그런 것도 흥행을 가능성이, 위해서. 예, 굉장히 높고 심지어 오타니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에인절스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라이벌 팀인 다저스가 눈독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에서 김하성 대 오타니 맞대결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아직 개막전 개최가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매치업은 확정인데 이 매치업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느냐 아니냐는 아직 미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쯤 확정될까요? 그것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허구현 KBO 사무총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름 즈음에는 확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진짜 개최되면은 티켓 값이
엄청나겠네요. 이 티켓 값도 값이지만 구하기도 힘들어서 예매 전쟁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농구 소식인데 사실 농구는 이제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KGC 안양 KGC 인삼공사가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정규리그 1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정규리그도 1위, 플레이오프도 1위 이렇게 맞습니다. 완전히 석권을 했는데 통합 우승이죠. 어떤 배경, 승인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사실은 정규리그 1위가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SK의 기세가 워낙 거세서 7차전까지 가고 100대 97이라는 굉장히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2020-21 시즌 이후로 두 시즌 만에 다시 왕좌에 복귀를 했고 최우수 선수는 오세근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스펠맨, 변준영, 배병준 이런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했는데 팬들 입장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사실 양희종 선수예요.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좋은 진가를 드러내는 선수인데 우승하고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은퇴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딱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노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완벽하게 유종의 미를 거둔고 그 외에 서울 SK에서는 김선영 선수가 이제는 어느덧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팀 최다 득점을 7차전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굉장히 노장의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한 발짝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시 없을 최고의 챔피언 결정전이었다. 이런 찬사도 또 양쪽 팀 다 노장들이 정말 분발한 챔피언 결정전이었네요. 사실 근데 이제 팀 우승을 떠나서 프로농구 자체가 좀 최근에 좀 침체됐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흥행 측면, 관객 수입 측면 어땠습니까? 그 사실 플레이오프까지만 해도 좀 걱정이었어요. 매진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챔피언 결정전 2차전부터 7차전까지 모두 전성 매진됐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가 재밌고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이제는 KBL과 구단에게 또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 기회를 좀 흐름을 잘 이어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짧게 그리고 예고해 주시면 이번 주말에 좀 주목해야 될 스포츠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가 다저스랑 만나는데 미리 보는 내년 개막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요일에는 K리그의 1, 2위가 울산과 서울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 KBS 1TV에서 중계를 할 예정이거든요. 오후 2시 반부터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호 PD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범 기자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